자, 셋째 시간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쪽에 자 9번 통정 허위 나오죠. 자,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는 진위와 표시에 역시 불일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집을 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채권자가 A라는 채권자가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 쪽에서 이 집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갑은 집을 지키고 싶죠. 자, 집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서 매매를 하는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매매가 되는 거죠. 가장 매매를 통해서 서류를 형식적으로 꾸며가지고 을 명의로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장모님, 장모님 믿으니까 자, 장모님한테 매매 꾸며가지고 명의 옮겨 놓은 거죠. 그럼 장모님이 그러겠죠. 야,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갑이 믿고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근데 가장매매는 통정 허위라서 일단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108조 위반. 무효. 자, 그리고 아무리 을이 이 집의 명의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매매라서 가짜 매매라서 가짜 매매잖아요. 이거 무효거든요. 그럼 역시 갑이 여전히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 집을 빼돌려 놨으니까 이제 이 채권을 잠재운다는 거죠. 네? 변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변제해가지고 채권 없앴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집을 돌려받고 싶죠? 갑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집은 내 거고, 그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반환 청구. 일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장모를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장모가 가만히 들고 있어요? 팔아 먹었어요? 에? 팔아 먹어버리거든요. 믿으면 안 된다. 팔아 먹어버려. 제3자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제3자가 하필 또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한테 등기 명의가 옮겨가버리게 되면은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3자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찾아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선의인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3자가 악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밑에 효력 봅니다. 상대적 무효. 민법제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보호받는 선의 제3자 병한테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이제 보호받는 제3자들 나와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제3자 보기 앞서서 선의로 추정된다는 거 보죠. 밑에 자신이 선의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통정 허위의 외형을 믿고, 여기서 통정의 외형은 장모님 명의로 된 등기예요.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의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죠. 이 외형을 보고 병은 가짜라고 생각했다, 진짜라고 생각해서 외형을 보고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선이네? 그럼 보호받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냐? 자,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꼭 부동산 통째로 매수한 사람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로 들어간 자도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죠. 4번처럼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여기서 가장양수인이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으로부터 가등기 격려받은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가장전세권 내다가 저당권 취득하셨고, 지금 가장전세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가짜전세라는 거잖아요. 전세권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놨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은 진짜 전세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당권자로 들어간 거죠. 이해관계 맺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갑니다. 통정 허위에 의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자체가 지금 가짜 채권이라는 거죠. 가짜 채권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가압류 들어간 사람. 7번 역시 가짜 전세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부 채권도, 이 채권도 가짜 채권이겠죠. 이거 외형을 믿고 가압류한 자도 다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9번입니다. 가장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이 진짜 계약이 아니라 가짜 계약이었던 거죠. 그러면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자체가 가장채권이에요. 가짜죠. 이거를 그대로 넘겨받으셨군요. 예, 이해관계 맺은 자입니다. 10번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도 보호받는 제3자 지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은요,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죠. 파산관제인. 자, 첫 번째, 파산관제인이 지문에서 나왔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보호받는 제3자 지위가 있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선이악이를 판단하는 것은, 파산관제인의 선, 악에 관한 판단은 파산관제인 한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 실제로 보호받아야 되는 건 채권자들이거든요. 채권자 기준 판단을 하고. 3번 채권자들 중 한 명만 선이어도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집니다. 선의로 본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악의가 되려면은 파산 채권자들 싹 다 악의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했어요. 파산. 자, 갑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남아있는 재산들이 있겠죠. 자, 갑이 가지고 있던 재산, 권리도 있을 것이고, 갑이 지고 있던 채무, 의무관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이 파산 관제인이 갑에 남아있는 재산들 있죠. 이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나눠줘요. 갑이 파산을 한 이유는 이 채권자들이 드글드글한데 돈을 못 갚아서 그런 거잖아요. 채권자가 한 4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돈 전액을 다 변제받진 못하겠지만 이 파산관제인 쪽에서 돈을 나눠준다는 거죠. 자, 너도 돈 받아가세요. 너도 돈 받아가세요. 돈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선악을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가야 되는 이 채권자들 기준으로 판단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명의 채권자가 악이라고 해도 한 명만 선이어도,
한 명만 선이어도 파산관제 뭘로 다루어진다고요? 선의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죠. 밑에 쪽에 자, 11번 보시면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있어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들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들 중 한 명만 선의여도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 자, 12번 내려갑니다. 가짜 채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행해가지고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 네,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3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왔죠. 본인은 제3자가 아니죠. 본인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14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뭔가 통정 허위를 하였고 둘째 줄에 본인은 당사자일 뿐 제3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하겠다. 안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차주와 통정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인수한 거는 당사자 지위를 받은 거죠. 자,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요, 진짜 소비대차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 빌려줬다, 돈 빌려준 척을 했다. 돈 빌려준 척 했다는 거죠. 서류 꾸미고 마치 을이 갑한테다가 한 3억 빌려준 것처럼 3억을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겉으로 봤을 때는 3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 채권이 진짜라는 거다, 이게 가짜라는 거다. 가짜죠, 가짜. 가장 채권. 근데 만약에 이 가짜 채권을 진짜라고 믿고 어떤 사람이 가장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거는 채권을 사온 거죠.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사온 거죠. 이러면 통정 외형을 믿고서 이해관계 맺은 거라서 이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 맞아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채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이 계약상의 지위를 통째로 승계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제3자로 봐야 된다, 당사자로 봐야 된다. 당사자라는 거, 당사자.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아까 동그라미 9번 단락 있죠. 동그라미 9번 단락 보시면은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보호받는 제3자가 맞고요. 근데 오른쪽 15번에서는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통째로 인수받으셨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당사자 지위를 받았다. 자,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얘는 돈 받는 제3자라 그랬습니다. 얘는 보호받는 제3자랑은 다른 제3자죠. 얘를 수익자라고 부르죠. 제3자 위한 계약에서. 자, 17번입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변제전 채무자, 원래 있었던 사람이죠. 채권을 진짜로 양도했어요, 양도한 척했어요? 양도한 척을 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채권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이에요. 자, 그리고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도 있겠죠. 을은 갑한테 돈 갚아야 되고 갑은 을 상대로 1억짜리 채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이 자기 채권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긴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넘기는 게 아니라 마치 넘기는 것처럼 가장양도했다는 겁니다. 통정 허위 가장양도 넘기는 척 꾸몄다는 거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병이 마치 갑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넘겨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장 채권인 거죠. 이러한 통정의 외형을 믿고 어떤 사람이 너 채권 생겼네? 너 이제 내 돈 갚아라 라면서 압류를 들어갔다면 이거 통정 외형 믿고 지금 이해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전 같은 경우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변제하기 전에 누구요? 채무자예요. 얘는 외형하고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4번 사례로 내려가죠. 갑은 부동산 채권자 A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부동산을 처음에 소유하고 있는 건 갑이고 채권자 A가 강제 집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을과 둘이서 짜고 지금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한테다가 부동산 매도했고 병 명의로 등기 넘어갔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요 사례입니다. 가장 양수인 장모님께서 부동산을 선의 제3자한테 팔아 넘기셨군요. 요 상태 지금. 자, 1번입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가짜로 한 거라서 무효다. 자,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2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무효니까. 자, 3번입니다. 갑은 장모님 을한테다가 장모님 부동산 내놓으세요. 부동산 내놓으세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을 장모님이 들고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으니까 부동산 돌려주세요. 돈 주세요. 돈 달라고. 매매 대금 내놓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자, 4번입니다. 갑이 을한테다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을이 병한테 팔기 전이요. 거기다가 좀 추가하세요. 병에게 팔아먹기 전이라면.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였던 상태에서는 갑이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 사이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중매매 파트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그랬죠. 통정어위에서는 채권자가 너네 가짜로 매매한 거지를 밝혀내가지고 채권자 지위에서의 취소권 행사.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 다음 페이지. 자, 제3자와의 관계로 가보죠. 자, 6번입니다. 병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일단 병 쪽에서 소유권 취득을 한다. 7번입니다.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겠죠. 병은 보호받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미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갑이 병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는 할 수 없고요. 9번 을도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2번 지문 보죠. 12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갑한테 있는 거다. 13번 병이 선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과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좀 과실불효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과실불효죠. 무과실불효. 앞에 무 좀 추가하세요. 제목에다가 괄호에.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과실불효.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호받는 제3자. 만약 아기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그럼 정은 제3자예요, 제4자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병한테 부동산 넘어갔죠. 근데 병이 아기의 제3자였던 겁니다. 아기. 얘가 아기의 제3자였다면은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보호 못 받아요. 근데 그 병이 다시 또 넘겼네. 정한테 또 넘겼어. 그럼 정은 제3자, 제4자. 얘도 제3자예요. 제4자 그런 거 없어요. 제4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당사자 빼고는 싹 다 제3자라는 거죠. 병도 제3자, 정도 제3자. A도 제3자, A도 제3자. 갑과 을이 통정허위의 당사자죠. 뭐의 당사자요? 통정허위의, 가장매매 통정허위의 갑과 을이 당사자예요. 이 사람들 둘이가 통정허위 표시했었던 거죠. 그럼 이 당사자 빼고 뭐 A가 됐든 병이 됐든 정이 됐든 싹 다 제3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3자 정이 선이었던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냐는 건데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거는 바로 이해관계 안 맺어도 한 칸 건너뛰고 이해관계 맺어도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의의 정한테 결국 부동산이 넘어갔다면은 이 정 같은 경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6번 사례 보겠습니다. 6번 사례. 갑은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껴야 되죠. 그래서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를 마칩니다. 막상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갑이 뭐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증여를 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근데 막상 증여하려고 보니까 야, 증여세가 뭐 한 10% 나오네. 10% 증여세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넘길 때 증여로 넘기자, 매매한 것처럼 넘기자.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 우리. 자, 가장 매매 해가지고. 자, 매매로 가장을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등기 넘기자. 그럼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매매한 거 이거 자체가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이거 유효로 봐야 돼요. 무효로 봐야 돼요. 통정 허위 무효죠. 그럼 아까 왼쪽 사례에서도 봤지만 통정 허위 표시 무효면은 그것을 원인으로 등기 넘어간 거 있죠? 등기도 무효거든. 그럼 통정 허위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여야 되겠네.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증여하기로 합의한 거. 증여로 합의한 거 이건 진실이거든요. 진실. 이건 유효라는 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은닉행위라 불러요. 은닉행위로서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에게 며느리한테 등기 넘어간 거 있죠? 유효가 돼요. 만약에 증여 합의 없이 매매한 척 꾸미기만 했다면 등기도 무효였겠죠. 왼쪽 사례처럼. 자, 근데 가장매매만 있었어요. 증여도 있었어요. 증여도 있었죠. 이거는 진짜라는 거죠. 이건 찐이었던 거죠. 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가 유효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효 확정되니까 이후에 을이
병한테다가 부동산 넘겨받는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취득한다. 선악 불문이겠죠. 앞에 사람이 이미 유효한 것으로 확정돼 있다면 그 뒷사람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게 없지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가장행위가, 즉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숨어있던 은닉, 자, 이 은닉 행위는 증여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유효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왜냐하면 가짜라서. 이건 통정어휘 가짜. 자, 근데 3번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은 숨어있는 은닉 유효다. 자, 밑에 가로 을은 결국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4번의 을명의에 등기는 효력이 있다. 5번 을은 토지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의 갑이 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병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유효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갑은 악의의 병 상대로도 등기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죠.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9번 갑이 을을 대위를 하더라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직접적인 말소 청구도 대위 말소 청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의사표시 다음 파트는 다음 페이지 10번에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착오 파트는 우리 머릿속에서 취소가 생각나야 됩니다. 취소. 착오를 했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 자, 을이 토지를 매수한단 말이죠. 근데 매수자 을의 인식, 매수자가 가진 인식은, 야, 나는 지금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매수한다 라고 을은 인식하고 땅을 샀던 거예요. 근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확인했을 때 내가 매수한 땅은 농지가 아니라 절반이 하천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표의자 을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불일치. 의사표시의 불일치. 그러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 불일치를 알고 했던 거예요? 모르고 했던 거예요? 모르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죠? 착오라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서 계약을 해서 땅을 사온 거죠. 일단 유효라 할지라도 을은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 쪽에서는 착오를 한 자니까 취소를 하려고 하죠. 갑 같은 경우는 착오자에 갑은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해요? 상대방은 취소 당해요? 취소 당하잖아요. 취소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착오했다고 해서 취소를 다 폭넓게 인정해 줄 수는 없죠. 만약에 취소를 폭넓게 인정해 줘 버리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가 개판되는 거죠. 그죠? 뭐 걸핏하면 착오다. 취소할게. 그럴 수 없으니까. 요건 첫 번째입니다. 중요 부분 착오예요. 사소한 것 갖고는 인정 안 해줍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에 걸렸을 때 그때 야 이거는 중요한 거네. 그럼 너 취소하게 해줄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차고자가 적어도 차고를 했을 때 중대한 과실은 적어도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차고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차고인지 아닌지는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불이익. 을 입장에서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잖아. 야, 난 내가 매수하는 이 땅 전체가 다 농지인 줄 알았어. 그렇게 을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땅 사고 보니까 야, 거의 한 이 정도가 다 하천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 절반이 하천이면 절반이. 그럼 매수한 땅 절반이 하천이면 을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을 입장은 이게 중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 취소할 거야. 이게 차고자 입장인 거죠. 근데 상대방은 취소 당하고 싶어요. 취소 당하기 싫죠. 상대방은 어떻게든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는 야, 네가 그러면 땅 살 때 절반이 하천이라는 걸 확인했었어야지. 네가 확인 안 했잖아. 확인 안 한 게 네가 그 중과실이야. 그게 네가 지금 중과실이야. 당신 중과실이야. 당신 취소 못해. 이걸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먼저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어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기 없기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 취소 못해요. 어차피 임의규정입니다. 2번 상대적 취소. 그쵸? 결국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게 됩니다. 자, 밑에 자연적 해석 나오죠.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서의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했던 겁니다. 이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동그라미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지금 첫째 줄에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자연적 해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동의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 일치하면 규범적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착오 원인으로 취소 못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착오의 종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표시상 착오라 그럽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겁니다. 이거 중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밑에 2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중간 5번에 중요 부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자, 일단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위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밑에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일단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라는 걸 내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안 했을 거야. 그럼 이거 중요 부분 착오가 맞다는 거죠. 지금 첫째 줄에 농지, 이게 바로 표의자가 갖고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난 다 농지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상당 부분이 뭐였다? 하천이었다.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죠.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면 나는 계약을 안 했을 거야 라는 게 명백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지 하천 사건 요거 중요 부분 착오가 맞다는 판례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죠. 이게 이제 보증 섰던 사건 나오죠. 지금 갑이 보증을 섰던 거. 보증을 서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A가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다가 대출을 해준다. 돈 빌려준다. 그죠? 돈 빌려주는데 B가 돈 빌릴 수 있도록 갑이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증 계약을. 자, 이렇게 갑이 보증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서는 B를 보증을 서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바꿀게 음주.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 쪽에서는 B를 보증 서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이 B한테다가 물어봤어요. 네 재산에 가압류 없지? 라고 물어보고. 가압류는 없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대답하기를 내 부동산에 가압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없다. 그죠? 가압류는 없다. 라고 B가 얘기하니까 갑은 마음 놓고 그래 B 재산에 가압류가 없구나. 그래서 보증계약을 해준 거죠. 그렇게 인식한 거죠. 만약에 B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보증 섰어? 보증 안 섰어? 보증 안 서죠. 그죠? 네 재산에 가압류 있어 보증 안 서요. 근데 보증계약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B가 가진 어떤 특정 부동산에 가압류가 떡하니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배신이죠. 그러니까 보증선 갑의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으니까 보증 계약했던 거 뭐 할 거라고? 취소할 거라고 소송 낸 겁니다. 취소하겠다. 근데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보니까 이 B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됐던 거 있죠.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효였던 것이었다. 그러면 실제로도 가압류는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실제로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인식과 실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증 섰던 갑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취소를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했던 거죠.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 잘 보시면은, 자,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3번도 같은 맥락이죠.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시가랑 관련된 거. 이거 시가 나오면 이거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자, 시가 나오면 시가. 자, 시가로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 시가 첫째. 착오니?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야. 둘째. 사기야? 아니에요. 셋째. 불법이야? 아니에요. 그럼 시가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가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민법 과목에서, 뭐 개론 같은 거 말고요. 민법 과목에서 시가란 단어가 등장하면 그냥 아니야 라고 하시라고요.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5번 판례는요.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니까 이거는 착오라고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죠. 미미하게 부족한 거는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6번입니다. 중대한 과실 관련해서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장을 못 짓는 땅이었던 거죠. 그럼 이건 안 알아본 매수인 잘못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지금 판례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착오 취소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2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 없이 거래하니까 토지 대장을 스스로 확인했어야죠. 근데 확인 안 하신 겁니다. 토지 대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거래를 했던 매수인은 목적물 동일성 착오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3번 내려갑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차고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제 아무리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해도 야, 너 잘못이 커 지금 이러면은 취소 못해요. 잘못이 중대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차고자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차고자의 이런 사정을 알고서 뭐를 했다고요? 이용을 했다는 거죠. 알고서 이용을 했다면은 이 경우는 중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갑니다. 7번 입증 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상대방 측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차고자는 입증할 때 중요 부분을 입증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야를 상대방이 입증, 차고자가 입증. 차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중요 부분이야를요. 상대방은 뭐를 입증? 중대한 과실이야 너 상대방이 입증. 그러면 차고자하고 상대방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죠? 자, 여기에 자, 상대방 있고 그 다음에 차고자. 차고자는 취소를 하려는 자죠. 취소를 하려는 자. 취소를 한다는 건 체결했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중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효력을 부인하는 차고자는 중과실을 입증, 중요 부분을 입증.
얘가 중요 부분 입증한단 말이에요. 중요 부분 입증. 반대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취소를 저지하는 자죠. 상대방 쪽에서는 취소를 저지시켜가지고 체결했던 계약을 없애려고 해요. 계약을 냅두려고 해요. 냅두려고 하죠. 이게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이 상대방 쪽에서 증명하는 게 너는 중과실이라서 취소 못한단 말이야. 중과실을 증명하는 거야. 자, 따라서 시험 문제.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니요,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중요 부분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중요 부분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상대방이고, 그 상대방 쪽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지문이죠. 자, 8번 내려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표의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지만 첫째 줄에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거 있죠?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엄청 많이 나왔던 질문. 매도인 쪽에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심심하면 물어봤네, 이 질문. 그죠? 적법 해제를 했다고 해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후에도 착오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3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다, 취소 못한다는 거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 갑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성립이 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제도는 별개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했든지 말았든지 착오가 있었다면 요건 갖춰서 취소하는 거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착오였고요. 사기강박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